고대 로마처럼 반도에 위치한 국가는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두 가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 국가는 강대한 정치 세력들의 경쟁에 연루되어 언제든 사라질 위험에 처한 곳이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도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지정학적 가치와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해외에서 나온 것일까요?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정말 달라졌을까요? 약소국, 중견국, 강대국, 초강대국. 경험의 폭에 따라, 세대에 따라 각각 다른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3050,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천만이라는 기준이 강대국의 한 기준으로 쓰입니다. 전통 강대국인 미국, 동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우리나라는 2018년 3만 달러를 넘으며 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한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은 많습니다. 미국의 비정부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5위입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차세대 3대 산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일국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블랙핑크 그리고 BTS로 대표되는 K-문화의 전 세계 일상화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 등은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초인류 강대국을 지향해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일주일 전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징벌적 관세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산업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에 대한 높은 징벌적 관세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다수의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보편적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은 매우 유연하여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주목을 끄는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자주 던지지만 반발이 크면 이를 포기하거나 수정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포함한 도발적인 위협을 사용하는 협상가입니다. 이러한 관세 위협이 모두 실제로 실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에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깨달았듯이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비용에 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활용하여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감소와 같은 급변 사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 워싱턴에서 만난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빙의 대선 레이스를 펼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외교적 수사에 대해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는 해외에 주둔 미군 철수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주류나 트럼프 2기 정부 입각이 유력한 전문가들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고려하는 인사들은 없는 듯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지한 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미 국방수권법이 28,5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힘이 강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집권했을지라도 4년 단임에 따른 임기 중반 레임덕 현상, 그리고 4년 재임 이후 사법 리스크를 다시 직면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 주류의 뜻을 거슬리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프간에서 혼란스럽게 미군이 철수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한 경험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막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제, 사회, 외교 등에서 정책적 차이를 보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경쟁에 대한 인식이 비슷합니다. 미국의 현지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만큼 미국이 대화 기조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워싱턴에는 중국을 두둔하는 그룹이 거의 없다. 미국의 동맹국은 점점 더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 것이라 말합니다. 미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중국의 위협이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근본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외교안보 전문가 다수는 더 이상 세계 질서의 평화적 변경, 즉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화를 수용한 세계 질서의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평화적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전략적 오판이라고 봅니다. 히틀러에 대한 유화 정책이 체코를 독일에게 넘겨준 1938년 뮌헨 협정을 낳았고 결국 2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참담한 실패의 기억이 현재 미국 외교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중 온건파의 시각은 점점 더 비현실적인 유화주의자의 견해로 치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강경한 대중 압박에 맞서면서 강대강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심화된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세계 질서를 흔들어 놓을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은 커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급변 사태를 대비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 국내의 여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에만 의존한 인도 태평양 지역 질서 유지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힘의 공백은 기존 질서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태 지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의 안보 책임과 부담은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질서 유지는 통상대국 한국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인태 지역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혹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가령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 수송로가 차단될 경우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를 해상 수송로에 의존한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만 해협 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자원과 제품이 받는 피해는 하루에 약 4,4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상 운송 중단이나 지연이 일으킬 공급망 위험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손실은 막대할 것입니다. 21세기형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한국,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글로벌 차원의 이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경쟁의 지구적인 전개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대된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21세기의 국력은 더 이상 영토 크기가 아닙니다. 국력은 네트워크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시간, 공간, 역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속열차, 전자상거래, 인공지능으로 인해 거리감이 줄어들고 인간의 한계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소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축소되는 세상에서 네트워크의 위상과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산업, 무역, 기술, 군사,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방위 산업 등 여러 하드 파워 생태계와 공급망에서 이미 일정 수준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 인재 토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글로벌 안보,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표준과 규범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보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해양 교통로의 주요 길목에 위치한 국가들과 안보 협력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 글로벌 생산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저출생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한국의 산업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어서 인구로 보는 제조업의 현실과 도전에 대해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 조영태 교수님이 발표하겠습니다.